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고릴라가 있네요. 여러분 이 고릴라가 보이세요? 이 멀쩡하게 보이는 고릴라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필쓰기가 아니라 설명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거기에 대한 소재가 고릴라입니다.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이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은이라는 분은 여기 있죠. 과학 저술가, 필명은 하리하라이다. 하리하라의 과학 블로그, 하리하라의 음식 과학 등 어려운 과학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다양한 과학 교양서를 썼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오감, 그렇죠. 5개의 감각이죠.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즉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 오감. 잠깐만요. 이를 방해하는 스팸 전화가 왔습니다. 자, 오감, 사람은 오감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즉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 뒤에 좀 더 이 오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은 이 앞에 말을 쉽게 풀이해주는 말이다. 설명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문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5가지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다. 끊으세요. 문장이 길면은 끊어 읽어야 됩니다. 5가지 감각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각이래요. 끊고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뭐 둘 다 이 하나의 문장인데 뭐 똑같은 이야기죠. 시각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계속해서 시각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야기가 살짝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다가 살짝 각을 틀어서 한 30도 정도 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틀었죠. 정보들을 다 그거 믿을 수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어? 라고 살짝 틀어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그 노란색으로 물음표에다가 표시해 놨죠. 앞부분에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한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지금 이 물음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알고 물어봤을까요?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알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쭉 따라갔어요. 자, 그거 믿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답을 여기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지금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지금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 여기가 이제 설명문의 그 처음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러한 것이 시각을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이 이 글의 중심 화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요약 보시면 시각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문단별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단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의 개념을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문단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문장이에요. 1999년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이게 중심 문장이죠. 그런 게 있구나. 그렇다면 이 뒤에 문장은 뭐냐면은 이 중심 문장을 꾸며주는 보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고릴라가 있다는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하겠죠. 논문에 대한.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었다. 끊으세요. 문장 길으면은.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공을 주고받게 했다. 끊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워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어요.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 이 문단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 실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다. 그러면 요 뒤에 이것이 중심 문장이죠. 뒤에는 실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 밑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 다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음표가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주목해 가면서 보세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반은 보고 반은 못 봤다는 거죠.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었다. 끊고요. 분명 먼저 본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분명히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자, 지금 고릴라 그림 볼게요. 자, 이렇게 고릴라가 분명히 등장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반은 보고 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 보면은 눈으로 보는 정보들 다 믿을 수 있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해?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가 있네요.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물어보고 있죠. 이 사람은 이것을 알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 문단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네요. 왜 이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는지.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한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일단 무주의 맹시가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고릴라를 못 보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무주의 맹시라고 했는데 무주의 맹시는 뭐냐 하면은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한다는 거죠. 무주의 맹시. 그렇다면은 여기서 물어보고 있죠. 도대체 이들은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말은 뭐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반대로 묶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되는 이야기나 차이점 이런 거가 이런 말의 사이에 두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아니야, 그러므로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만, 반대로, 반면에, 하지만, 예,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 황당한 소리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걸 뒤집겠죠. 황당한 소리라, 이런 말을 뒤집겠죠.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 무주의 맹시에 관한 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현한 뒤에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띈다.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유난히 그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띈다는 거죠. 저는 글쎄 저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이런 건 저는 있어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저 사례죠. 무주의 맹시에 대한 사례를 보여줬고요. 그런 장면들은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잘 맞춰 나타나는지. 그렇죠. 하지만 자, 또 뒤집네요.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 줄 리는 없다. 자, 여기까지가 무주의 맹시에 대한 개념이에요. 고릴라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고릴라는 뭐죠?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을 고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심 문장입니다. 나머지 보조 문장이죠.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고릴라는 늘 있었대. 우리는 못 봤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뒤집네요.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거죠. 자,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무주의 맹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중심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또 물어봤어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제가 화살표를 잘못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이런 경로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라는 말은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죠.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 되어서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자, 면은 가정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자, 여기 지금 가로 열고 닫았죠? 어둠이 뭐냐면은 빛 한 점 없는 어둠을 수식하는 말이 빛 한 점 없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즉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하지만 또 뒤집겠네요.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요거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또 나옵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세포에 의해 정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뒤통수 뒤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자, 중심 문장이죠.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자, 아니라는요, 앞에 말보다는 뒤에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선과 경계에 대한 수식이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어떻게 읽냐 하면 이렇게 읽어도 돼요.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선과 경계 이렇게 끊으세요.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끊고, 형태를 구성하는 V3 끊고, 색을 담당하는 V4
끊고 운동을 감지하는 V5 끊고 그리고라는 말은 계속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밖의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자, 여기까지가 시각피질의 영역별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 요거 중심 문장이죠.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가로 열고 닫았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안 읽어도 괜찮아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가정이죠.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이것도 가정이죠. 세상을 같게 볼 수 없다. 여기까지가 시각피질의 각 영역이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피질의 V4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자, 가정이네요. 생명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 끊고 V5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까지가 시각피질의 각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의 예를 보여줬네요. 다음 중심 문장이네요.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다. 끊으세요. 그럼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끊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다. 자, 뒤집네요.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냥 걸러낸다는 거죠, 이게. 걸러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정보 처리를 위해 뇌가 선택한 전략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다음, 자, 중심 문장입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끊고 다른 감각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10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앞에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말은요, 뒤에 거를 중요하게 보라는 거죠. 자, 엄마의 잔소리를 아이가 흘려듣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걔가 왜 엄마의 이야기를 흘려듣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담으로 제 친구 중에 제 친구가 있어요. 인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했대요. 뭐 너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막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흘려들은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나서 얘네 아버지는 물어봤대요. 알겠니, 임명아? 그랬더니
당연히 뭐 네 대답했겠죠. 네 그랬더니 뭘 알겠니? 그랬더니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또 솔직해요 또. 그래서 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결국엔 들어가 자라 그랬대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화예요, 실화.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나? 눈앞에서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놓고 싶다면 자 가정이죠.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일단은 좋은 얘기로 시작하라는 거죠. 요 팁이 될 수 있어. 자녀들 교육하시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팁이 될 수 있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는 거. 이게 글쓰기의 기법이에요. 제가 요즘 그 수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필 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 끌기예요. 관심 끌기. 달콤한 말로 시작하는 거 이거 관심 끌기예요. 그럼 아이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런 다음에 관심을 막 갖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한 다음에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니라 얼빠진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라 뒤쪽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밑줄 친 부분.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라는 물음이 있어요. 물음.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거에 대한 답이 이거이기도 하지만은 이거이기도 합니다. 집중하지 않은 시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거죠. 자, 뇌가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어떤 식으로?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가정이죠.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요즘 뭐 좌우로 나뉘어서 난리죠.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가 이 설명문을 같이 공부하자고 한 거예요. 좌는 좌대로 옳다 그러고 우는 우대로 옳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좌와 우가 당연히 한 나라에서 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공산당 되는 거잖아요. 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고 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좌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의 필요성,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인정하되 어떤 상식 선에서 모든 생각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좌라고 해서 좌의 선글라스만 끼고 세상을 어떤 뭐 국가의 정책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눈으로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좌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측의 사람들도 우측의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요. 어른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책에 나오는 거, 물론 뭐 책은 뭐 다 올바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이 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빨간색으로 칠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 볼 수 없어요.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주관적인 눈을 버리고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 인정의 필요성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문을 읽어봤습니다. 설명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그 방법들을 이야기했죠. 접속 부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중심 문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보조 문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문단과 문단에서 문단으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설명문 읽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설은 어떤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글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되고, 이 설명문은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글이에요. 그렇다면 그 설명문에 맞추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돼요. 소설을 읽을 때의 눈과 설명문을 읽을 때의 눈과 똑같은 눈으로 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독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설명문의 특징은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명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었죠. 이것이 설명문 읽기에 있어서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문, 즉 다시 말하면 뭐 과학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쓸 때는요, 그러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독후감을 써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